수줍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줍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줍음의 기원과 다양한 얼굴. 나의 수줍음은 유전자 때문일까? 여러 가지 얼굴의 수줍음. 의외로 수줍은 사람. 언제나 예스인 사람. 회피하는 사람. 공포증을 가진 사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 가면 뒤에 가려진 삶. 전형적인 보형물. 타인을 유혹하기. 응접실 보형물. 유쾌한 농담과 수다. 술집 보형물. 내가 항상 마시던 걸로. 직장 보형물. 승진과 명성의 힘. 광장 보형물. 사람들 속에서 안도를. 미용 보형물. 플라스틱 신드롬. 정력 보형물. 완벽한 페니스의 신화. 약물 보형물. 자신감 주사와 행복 알약. 인터넷 보형물. 익명의 바다에서 서핑을. 젊은 세대의 보형물. 러시안 룰렛 게임. 독 다이어트 보형물. 마른 것이 아름답다. 치료하기보단 소중히 다루어라. 수줍음의 치료. 주술사, 지침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항불안제와 항우울제, 심리치료. 수줍음을 돌보라. 가면을 벗어라. 스스로를 해방하라. 해석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수줍음과 함께 놀기. 수줍음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다. 사실 수줍음에는 온화함이 숨어 있다. 따라서 수줍음과 온화함은 거의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내보이는 수줍다는 그 감정에 보통은 화가 나고 심지어는 비통한 느낌이 들게 된다. 필요한 만큼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기본적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한 코트. 그럭저럭 나는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아름다운 소녀의 호감을 살 수 있었다. 파티를 즐기는 사이 새벽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1960년대 초를 기준으로 보면 늦은 시간이었다. 미래의 여자친구가 이미 30분 전에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잠시 잡담을 나눴다. 바로 그때 알렉산드로가 커다란 홀에서 내 옆을 지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파티에 초대된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집 아이였다. 내 눈길은 어느새 떠나는 그의 모습에 머물렀고 그의 코트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여태껏 본 코트 중에서 가장 멋졌다. 내가 아이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가 손에 코트를 들고 현관문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코트를 쳐들고는 말했다. 이건 내 코트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코트를 들고 왔어. 곧 나는 사태를 파악했다. 사실 그 아름다운 코트는 바로 내 코트였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코트를 입었을 때만 그 매력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내가 코트 자체가 가진 것 이상의 과도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마치 코트가 다른 사람 어깨에 걸쳐 있어야 마법처럼 빛을 발하기라도 하든 말이다. 살다 보면 어떤 사물이 평소와는 달리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게 조명을 받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다. 15살이었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신선한 충격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 코트는 줄곧 내 시야에 머물면서 내가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코트로 말미암아 사물을 좀 더 주의 깊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무언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진 것이라고는 재산밖에 없는 알렉산드로가 보여준 과거의 허상에 나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나는 훗날 받았던 오랜 기간에 걸친 심리 분석 훈련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그날 배웠다. 그 코트는 내 수줍음이 형성되던 순간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즉 수줍음의 증상을 표면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 함께 있는 순간 보잘것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사건은 내게 일깨워 주었다. 수줍음은 언제나 불안정함을 야기해서 때로 자신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대한 위협을 성취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높은 평판과 신뢰를 만끽할 수 있을 때조차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몇몇 유명 인사들이 대중 앞에 나섰을 때 긴장한 나머지 몸을 떠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명백하다. 자신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을 의심받지 않도록 전환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재능이다. 예스맨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백히 밝히기 힘들어하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 자기 의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해를 고수하지 않거나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가끔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생각을 기꺼이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때문에 원칙과 소신이 없는 사람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모습은 약간 다르다. 자신의 주장을 확신하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이들의 사고방식은 마비되고 예전에 잘 연습했다고 느꼈던 논리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인간 행동의 뿌리를 연구하려는 노력의 기원은 히포크라테스와 특히 체액 이론을 수립했던 그의 양자 폴리보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체액 이론이란 인체를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등 네 가지로 네 기질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이다. 체액 이론은 흙, 물, 공기, 불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의 건강이 이 요소들의 조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여기에 심리적인 관점을 덧붙여서 어떤 체액이 지배적인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행동을 정의했다. 상냥하다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도 바로 이 체액 이론의 영향이다. 히포크라테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을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로 정의했는데 분명 시대는 변했지만 신체가 자기 모습, 심지어 성격까지 간섭한다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상황,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줍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언제나 자신이 없고 정체성과 권위의식도 극히 미비하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게 도움을 청할 때조차도 자신을 존중해서 말하는데 서툴렀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묘사할 때는 과장하고 장점을 묘사할 때는 최소화한다. 수줍은 사람의 삶은 분명 녹록지 않다. 심지어 수줍어하지 않는 척 가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도 그렇다. 그들은 사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여기에 충실하게 따른다.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이때 대가란 그들에게 속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포기하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개인의 자아가 발달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줍은 사람이 대신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부적절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떨쳐버리기 힘든 의구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수줍은 사람은 이제 밀림의 왕이 되어 자유롭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일까? 사자가 된 대신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자신의 커다란 부분을 희생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수줍음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수줍음을 가면으로 가리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줍음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수줍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수줍음을 제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치료법일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수줍음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애써 무시해온 자신의 기준, 정확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용기가 바로 자존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요되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가면을 벗어라.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줍음을 둘러싼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수줍음에 직면하느냐가 아니라 수줍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영역에서 수줍음을 뿌리 뽑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줍음을 체화시켜 유익한 도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바깥 세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면서 내면의 자아를 향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 그들의 경직된 판단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유의지의 혁명이 필요하다. 바깥으로 나가는 건 그 다음이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이론적인 훈련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줍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 이런 훈련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세상과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기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현실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생각처럼 객관적이지 않다.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해석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완벽주의. 수줍은 사람은 이 분야의 대가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목표를 과장하고 끝까지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수줍음을 경험하지만 수줍음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절대적인 목표, 즉 완벽에 가까운 무언가를 구한다. 따라서 완벽주의는 영원한 감옥과 같아서 결코 만족감을 얻지 못한 채 에너지를 소비하고 고갈시킨다. 자신의 삶의 리듬을 망각한 채 벼랑 끝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서 혹사시키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인과 결과의 혼동. 자신이 수행한 일이 성공하면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일이 실패하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계속 성공할 경우에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써버리게 될 것이다. 수줍음은 이상의 5가지 함정을 포함한다. 수줍음을 보호하면 더 큰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축제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 가면은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줍음에도 조각가의 점토처럼 창의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수줍음은 더 이상 결함이 아니라 자기 발달의 한 측면이다. 놀이 개념으로 수줍음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유치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수줍음에 맞서거나 수줍음을 감추거나 파괴하기 위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겁고 부적절한 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무기에 자기가 다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수줍음을 자기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고 놀이 개념으로 대처한다면
각별하고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자기 존재와 충실한 관계를 맺게 될까? 모든 사람을 의심도 두려움도 수줍음도 없는 똑같은 가면을 쓴 사람으로 만드는 대중문화의 세계에서 언제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살릴 것인가? 오늘날 자신의 수줍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단지 공격성, 야심, 발달된 근육과 마른 몸매만 추구하는 천박함을 거부하는 진정으로 혁명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이라고 확신한다. 수줍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개인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는 가면과 보형물, 수줍음의 액막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목적은 야심찬 동시에 달성하기 쉽다. 강하든 약하든 아름답든 추하든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는 데 최대 강조점을 둔다면 말이다.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자기 모습을 처음에는 너그럽게 봐주기만 해도 자기에게 속한 풍부한 자질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려고만 든다면 불가피하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수줍음의 심리학.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